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웅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잠삼대청 풀려났다. 잠삼대청 뭐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291곳에 달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 구역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풀렸다는 얘기가 대체 뭐냐? 이제는 허가 없이 여기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사고 팔기 쉬워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거래가 늘면 돈이 돌고 돌아서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거 투기 과열로 좀 이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같이 나옵니다. 둘 중에 어떤 영향이 실제로 현실화될 것이냐. 시장의 반응이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3말 아닌 3초?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헌재 탄핵 심판 얘기입니다. 이 3월 말이란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3월 초인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입니다. 8차 변론기일인데 이게 지금 헌재에서 사실상 이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과연 오늘 이 심리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추가 기일을 지정을 해도 한두 번 정도 더 지정을 하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 정도까지만 이 심리를 진행을 하고 그 뒤에 결국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 이 변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엔 대략 한 2주 뒤에 2주 안에는 보통 탄핵 심판 이 선고가 났었죠. 앞선 전례들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3월 초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관건은 오늘 추가 기일로 며칠 더 지정이 될 것인가 여부가 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네, 조기 대선 손 놓을 순 없어 여주자들 꿈틀입니다. 네, 3월 말쯤 결론 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3월 초란 얘기도 있고요. 뭔가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 꿈틀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야당 주자들은 상관없는데 여당 주자들은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인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거 그럼 탄핵 찬성한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로 그런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조기 대선 또 손 놓을 순 없더라. 결국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 얘기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좀 행보를 시작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국민의힘 108명 중에 무려 48명이나 참석을 했다라고 하죠. 네. 오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여당 주자들이 꿈틀꿈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야당 명태균 특검 법사위 상정 19일 명시 국회 증인으로 부른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야당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숙려 기간도 건너뛰고 굉장히 빨리 속도전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네. 지금 이 관련해서 명태균 특검 상정하고 당장 명태균 씨 국회 증인으로 19일 날 부를 겁니다. 땅땅땅 증인도 선정을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당은 이제 탄핵 얘기 말고 다른 이슈 명태균 특검법을 올리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구속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었는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좀 잠잠했어요. 그런데 다시 19일 날 나오면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정신질환 교사 강제 휴직 하늘이법 추진입니다. 네,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 숨진 아이의 이름이 하늘이다라고 이 아버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하늘이 이름 따서 법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 법을 만들겠다라고 교육부에서 밝혔습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야정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네, 지금 하늘이법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예쁜 별이 됐을 우리 하늘이가 우리한테 주고 간 숙제 아닌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반짝이 아니라 법이
재정이 재정이 될 때까지 완료가 될 때까지 관심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쏟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미 함정 건조 시장 동맹국에 열렸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의 함정을 건조를 하는 건 미국에서만 그동안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미 의회에서 외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외국 중에서 어디냐 동맹국은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라는 건데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좀 기대감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조선 협력 관련해서 가속도가 좀 붙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 소식만 저희가 연일 전해드렸는데 이 관세 폭탄 속에서 조선업 쪽으로라도 뭔가 한 송이 꽃을 좀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지금 한눈에 봐도 여기 국회 같은데 본회의장 맞습니다. 본회의장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같이 좀 볼까요? 먼저 네, 여기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고요. 그다음 눈 감고 있는 이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지금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 그리고 그 옆에 고기동 행안부 장관 대행이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화면 속에 5명이 앉아있죠.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정치, 통일, 안보 등등 이런 분야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관련 장관들이 나오는 자리인데 나온 사람 5명 중에 3명이 대행이더라라는 거죠. 네, 5명의 국무위원 중 3명이 대행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현 추세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터널이 좀 빨리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비명소리입니다. 비명소리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요.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비명소리 듣는 이재명 오늘 김경수와 회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이른바 이 친문 적자라고 얘기가 되죠. 비명의 어떤 대표 주자 격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와 오늘 만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김경수 지사 귀국한 날 이재명 대표 만나고 그리고는 오늘이 처음이죠. 두 사람의 회동이 주목되는 이유. 이재명 대표는 빼박 대선 주자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나도 있어 대선 주자입니다. 네, 두 사람이 오늘 만나는데 과연 분위기가 어떨 것이냐라는 거죠. 노원명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이 대표가 만남을 청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 보나마나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게 지금 늦어도 3월 말이면은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 3월을 그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는 대세론이 주류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체론이 대세론을 끌 것이냐. 네. 이게서 방향타가 결정될 텐데 그에 앞서서 대세론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래서 통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김정수 지사 생각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저런 여러 원칙론들을 주고받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아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곧 있을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 이 결론과 맞물려서 향후 어떤 대선 가도에 있어서 여전히 이재명이냐 아니면 뭔가 대체제를 찾는 듯한 움직임으로 갈 것이냐 이걸 앞두고 일단 사전에 빨리 만나서 뭔가 정비 작업을 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각자 얘기만 하고 서로 벽만 보고 얘기하고
별 내용 없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탄핵 심판의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대선 싸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중도 확장성 싸움이에요.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지난 대표 연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소위 중도를 사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집안 싸움이 격화되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까지는 어렵더라도 네. 최소한 봉합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오늘 김경수 지사를 만나는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 쪽에서는 자신의 어떤 지분 타이 네. 이런 부분들을 뭐 겉으로도 얘기하진 않겠지만 많은 요구들을 쏟아낼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자리가 될 거다. 어차피 네.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통합선대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오늘 그 첫 만남이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많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거의 다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많은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폭넓게 수용을 할 거다. 하지만 화학적 결합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봉합 정도로 나는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많은 걸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요구하지 않겠느냐.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일찌감치 나 이거 요구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언제 SNS에 글로 명확하게 아주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뭐를 요구했느냐? 이걸 요구했어요. 최근 선거 중에 당을 떠난 인사에 대해서 사과하시라. 그리고 관련된 조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을 썼던 당사자들 사과하시라. 그리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시라. 대선 패배 책임 전가하는 거 중단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그제였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내 책임이 큽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일극체제, 정당 사유와 당내 분위기, 이런 당내 분위기를 좀 쇄신, 바꿔야 됩니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본인의 SNS에 굉장히 장문으로 올렸었죠. 사실 이런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요거 얘기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오늘은 나 이 얘기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미 저 요구사항들은 다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다양성이 주건 정당은 그러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대표께서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에는 동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이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통합을 위한 좀 더 실천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등을 돌리고 실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김경수 전 지사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당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얘기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오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경수 지사는 나의 큰 틀의 생각에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 이재명 대표도 정말 김경수 지사의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것이냐라는 전제를 갖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좀 뭐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는 이미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세 가지 정도. 일단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갈 것 같고요. 정당 사유와 또 일극체제 분위기를 쇄신하자.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비명계하고 릴레이 회동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만난 분들을 향후에 통합선대위로 넣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위한 구상을 김경수 지사나 비명 쪽에 어느 정도의 포션
좀 열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가능성은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폄훼 관련 당사자 사과 및 재발 방지 이런 네. 부분들은 지금 중도 확장성 때문에 당 연수위원장 뭐 2030 폄훼 발언 같은 경우도 당장 사직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 본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가장 걸리는 게 이제 당을 떠난 인사들에 대한 사과 조치인데 네. 과연 어디까지 이제 소위 복당을 받아주고 또 사과를 할 것인가? 과연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당을 떠난 분들, 특히 대선에서 당을 떠난 분들은 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등에 굉장히 날카로운 비수를 꼽은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사이에서 소위 방황했던 분들은 대대적인 복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김경수 지사도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수용하지 않겠느냐. 즉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까지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이제 갈등 고비가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돌아올 의사를 비출까? 본인 그런 생각도. 그렇죠. 그런 점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오늘 앞으로 만나는 비명계 릴레이 회동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뭐 대략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이 네 가지 중에서 웬만한 거는 뭐 다 좀 같이 갈 수 있는데 관건은 1번이다. 떠난 사람 중에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어디까지 포용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다.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느냐 없느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냐, 뭐 그게 관건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게 첫 번째가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보면 본인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사실상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오늘 뭐 발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론적으로는 저는 이 대표께서 네. 저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예. 얘기할 거다. 이 대표가 요즘 뭐 우양우 행보를 하면서 지금 뭐 사실은 본인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 없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런 차원의 덕담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문제는 디테일에 있어서 아마 갈릴 거고요. 네. 그래서 누구를 그러면은 어디까지 포용을 하고 그리고 사과는 뭐가 사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대표와 김 전 지사의 의견은 갈릴 것이다. 그거에 계속 전선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포용을 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사과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갈리지 않겠냐. 다만 발표를 할 수는 있다. 원론적인 선의 발표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이 김경수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주목되는 이유가 사실 두 사람이 이 만나기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앞서 굉장히 날카롭고 구체적인 요구를 조목조목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만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어디까지 나올까,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는 건데 이 요구를 처음에 내놨던 시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바로 전날 D-1일 날 이 요구를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난 그 이튿날 복당을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이제 직접 만나는데 직접 만나기 전에 바로 어제죠. 직전날 어제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아까 본 저희가 직접 들은 방송 인터뷰 말고요. 신문 인터뷰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 상처받고 떠난 이들 포용 못하면 대선 승리 장담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좀 볼까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선 도전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힘을 보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힘을 안 보태면 사실 기사죠. 힘을 보탤 겁니다. 네, 관건은 박 교수님.
힘을 보태긴 보태는데 무슨 역할로 힘을 보태느냐라는 거죠. 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으로 가게 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확장성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있는 표를 다지는 게 너무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거고 네. 그런 점에서 통합선대위에서 예를 들어 이제 경남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 정도는 충분히 뭐 이미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양과 질로 봤을 때 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세밀해 쪽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갈라져 나갔는데 네. 그런 분들이 들어올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의 문제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소위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갈등의 골이 지난 총선 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깊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친문계 일부가 조국혁신당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국혁신당까지 안 낼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조국혁신당에서 어제 통큰 화합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민주당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외곽에서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로 남을 거고 그럼 당내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비명계의 일종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선대위장 그리고 저는 좀 더 높여간다면 네.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온다면은 지난 대선 때 했던 것처럼 뭐 공동선대본부장 이런 역할까지도 가능할 텐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는 그 자리가 김경수 지사에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화학적 결합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최소한 분란 큰 싸우는 목소리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봉합 수준이 되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대위의 주요 직책 정도는 맞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거기까지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앞서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학적 결합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다음 대선 이후의 국면까지 내다본다면은 네. 화학적 결합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봉합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응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앞으로 만약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적 결합 말고 질적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구심점, 핵심 인물이 김경수 전 지사가 역할을 그런 면으로 하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면이 요구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노원명 위원님,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생각하는 게 태양이냐 아니면 곁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달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저 뒤에 있는 나무, 건물 이런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가 계속 지금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포용이라는 것이 네. 지금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이를테면 대선 후보가 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선대본부장 등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비명계에서 맡고 싶다는 그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조기 대선 국면에 왔다고 했을 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의 포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득권을 갖다가 좀 내려놓으라는 그런 주문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가 바라보는 이 포용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말하는 포용이 우리가 한 캠프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우리 목 좀 줘 정도일 것이냐 원점 세팅을 요구를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대선 국면이 이제 쫙 펼쳐지게 되면 거기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쉽게 말해서 기득권 내려놔라라는 얘기일 텐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받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이유로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더 흥미진진하게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일극 체제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당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김경수 전 지사만 있는 건 사실 아니죠. 또 더 있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 말고 임종석 실장,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등이 있는데 어제 이 김경수 전 지사를 오늘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알려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알렸느냐. 다른 사람들도 만나요 라고 알렸다라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회동 일정이 확정이 됐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날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곧 다른 사람들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정이 된 사람으로 김부겸 그리고 임종석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확정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누구랑? 김동연 지사와 인터뷰를 했죠. 경제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입니다. 민주당 수권 역량을 보이려면 포용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한 포용을 이 김동연 지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알려지기로는 김동연 지사와 김두관 의원과의 회동 일정도 현재 조율 중이라고는 합니다. 네, 그 정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곧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지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수권 역량 보이려면 포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친명 쪽에서도 비판을 하죠. 비명계의 이재명 1급 체제 지적에 친명계가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단일같이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 이건 퇴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품을 더 크게 포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 아까 그 말씀 하셨죠. 이재명 대표 이제 2심 항소심 결과를 놓고 약간 이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대선판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항소심 결과는 사법부 몫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다. 다만 내 정치 행보에 이 대표 재판이 변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 교수님. 이 얘기인즉슨 이 대표가 무슨 이 뭐 선거법 뭐 관련해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대선 나갈 거예요라는 얘기로 사실 들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비명계의 여러분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그랬고, 네. 그 중에 이제 만나지는 않지만 주요 주자로 분류되는 분이 김동연 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비명계 주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난 1심처럼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틈을 파고들겠다라는 게 지금 비명계의 큰 전략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노골화시키면은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나쁜 놈으로 비치겠죠. 그러다 보니 본인의 정치 행보와 이재명 대표 유무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건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봐요. 내가 이재명 대표 소위 그 항소심 결과 때문에 몰락하면 내가 대선 후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항소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 소위 친명 체제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분석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경선 룰은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즉 친명계 말고도 다양한 중도층과 비명계 국민들, 지지층들이 네. 이 경선에 대거 참여해야 이분들의 소위 그 결집력이 커지고 또 경선에서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다양성 목소리가 아까 김경수 지사가 나온 거고, 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어떤 지금 시대 정신으로서의 지금의 경제 문제, 경제통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거기 뛰어들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지금은 대선 경선을 향해서 비명계 주자들이 출발을 한 거고 네. 이재명 대표가 같이 레이스를 뛸 그 주자들 어디까지를 받아줄 것인지 이걸 갖다가 하는데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 쪽, 즉 새누리 쪽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이제 어디까지 포괄할지 네.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름이 나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멋지게 네. 경선판을 만들어 봅시다. 이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조율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이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관련해서 줄줄이 지금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문을 열어줄 것이냐, 여지를 줄 것이냐 여부가 사실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 주자가 김경수 전 지사인 만큼 오늘 회동을 보고 추후 이루어질 다른 회동들도 좀 가늠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에요. 그런데 옆에 누군지 모를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김여정 남편은 180cm 미남이다. 총정치국 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누구한테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제 고용인노소에 가는데 뒤에서 이제 실장 동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여정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뭐 그 옆에 군복 입은 남성이 한 키가 180 정도 되는 그런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때 결혼식 사진에서 그 사람 얼굴을 봤었거든요. 김여정이 같이 찍은 그 사람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가면서 아이고 결혼식 때보다 더 멋있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민군 안에 그 파워가 있는 조직부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그건 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게. 네. 김여정 부부장의 베일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정보가 살살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목소리를 들은 건 2019년에 망명을 했죠. 북한에서 이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를 했었던 지금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의 목소리를 제가 지금 직접 들어봤습니다. 내가 그 사진을 봤다. 우리 장모가 얘기하기로는 결혼식 때 이 결혼식 때보다 오히려 더 멋있어졌네라고 하더라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얼굴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얘기를 듣기로는 키가 180cm다. 훤칠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미남이다. 그리고 지금 실세만 갈 수 있는 총정치국의 부부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언제 만났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6개월 정도 같이 하는 어떤 이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여정과 그때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김여정 남편이 누군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해보는 이유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김여정 부부장의 남편의 정보가 살살 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건 정보당국에서도 사실 김여정을 굉장히 예전보다 더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노원명 위원님, 김여정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뭔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국면인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최근에 김여정 씨의 여러 가지 어떤 지위 변화와 관련된 우리 정보당국의 그 국회 브리핑 등을 보면은 그 김여정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언급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다만 왕조로 치면은 이게 부마에 해당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김여정의 남편 자리라는 것이. 그리고 과거에 그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의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지금 정치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장성택은 예전에 군부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또 큰 일을 했고 또 저 사람처럼 키가 크고 미남이었고 펀치랬죠. 또 김일성 종합대에서 CC로 만났던 것도 일치를 합니다. 일종의 데자뷰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사람의 롤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장성택을 생각을 해봐라. 장성택과 굉장히 좀 평행이론처럼 좀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암시되는 건 장성택의 말로가 어땠느냐라는 거죠.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주목을 받는다고 우리가 마냥 뭔가 실세인데라고 볼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여정 부부장이 아이 손을 잡고 갔었던 그런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실제로 본인들 이 아이를 같이 손잡고 나왔던 게 아니었겠느냐라는 전망에 좀 더
이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볼까요? 두 번째 인물. 모두가 전 세계가 아는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사진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감히 일론 머스크 어깨에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X라고 부르죠. 아니 귀여운 아이 지금 하품을 하고 있어요. 네, 하품하고 아빠 목마를 지금 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네, 여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 네, 지금 이 캡션이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캡션이 지금 같이 붙었어요 사진에.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우리 애 데리고 목마 태우고 있을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목마 태우고 대체 그럼 무슨 말을 했냐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If there's not a good feedback loop from the people to the government, and if you have rule of the bureaucrat, if the bureaucracy is in charge, and then what meaning does democracy actually have? If the people cannot vote and have their will be decided by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in the form of the president and the Senate and the House, then we don't live in a democracy. We live in a bureaucracy. 네, 좀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볼까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아니냐. 우린 관료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관료를 직격한 머스크, 선출되지 않았는데 왜 선출돼 권력처럼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를 하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 맞장 붙인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 끄덕끄덕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저희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박 교수님. 지금 트럼프의 생각에 머스크가 움직이는 건지 머스크의 생각에 트럼프가 동의를 해주고 있는 건지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체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포션은 물론 네. 대통령이 차지합니다. 트럼프 뭐니 해도 미국 권력의 1인자죠. 그런데 정점이죠. 근데 미국 대선의 특이한 점은 누가 후원을 해서 대통령이 되느냐. 이 소위 말해서 장막 뒤에 있는 네. 숨겨진 실세였는데 근데 숨겨진 실세가 사실 대중 앞에 나타나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실세를 한 거의 뭐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실세다. 누구에게나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 말 한마디에 유럽이 벌벌 떨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 대통령 책상 옆에 서서 기대서 30분 동안 인터뷰한 이 일론 머스크를 과연 누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단순하게 네. 일론 머스크를 그 옆에 세우지는 않았을 거다.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말에 무게를 실어준 거거든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저는 요구한 자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용도 네. 굉장히 센 내용이에요. 관료들 앞으로 줄여나가겠다 뭐 그쵸. 이런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에 대한 지금 머스크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이게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 머스크의 이 말 속에 과연 자신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본인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비선 실세인데 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비판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머스크가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원을 누가 했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공개적으로 본인이 실세다라고 실질적으로 이걸 공식 석상에서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살짝 영상에 나왔죠. 아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코를 파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본인의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일론 머스크의 아들 X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옆에는 미국 대통령이 있고요. 자기 아빠도 일론 머스크. 근데 사이에서 지금 뭐지 사람 되게 많네 이러면서 지금 코를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에 저 판 코는 어디로 갔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관련해서 죄송해요. 외신에서 이런 부분까지 봤더라고요. 뭘 봤느냐. 사실상 이 X가 이 아이가 코를 파서 책상에 묻히는 모습도 우리가 봤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왔어요. 사실 이게 일론 머스크는 실세죠. 일론 머스크 실세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노 의원님 이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코를 판 사람도 몇 명 사실 손에 꼽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결단의 책상에 코를 묻히는 이거 유일무이한 거 아닐까. 이거는 괜찮은 거냐. 이런 모습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공개되는 건 괜찮은 거냐라는 거죠. 저건 일종의 문화재 훼손으로 보이고요. 네. 코를 묻혔으니까. 왜 그러면은 트럼프가 저 아이를 저렇게 데리고 나오는지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일단 막내라는 거. 12자식 중에서 저 아이가 제일 막내라는 거. 게다가 그쵸. 또 터울도 있는 굉장히 귀여울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머스크 자신이 굉장히 영주의적인 인물 아닙니까? 어떤 규율이나 문법도 나는 구속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애를 데리고 나서 일종의 자기 위세를 갖다가 과시를 한다. 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거 뭐 좀 여담입니다만 저 네. 아이는 약간 아주 어릴 때 머스크가 저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작 스미슨 네. 그 전기를 보면은 굉장히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였다고 알겠는데 똑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도 아빠를 닮았던 거 아니겠느냐. 사람도 많고 물론 아이가 어린 것도 있긴 하면 좀 산만해 보인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코오비는 트럼프 이 코오비는 일론 머스크의 아들 X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느냐. IQ가 높은 아이다라고 칭찬을 또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아이를 목마 태운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을 하는 거. 이 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뭐 코를 어디다 묻히고 이래도 그냥 둔다는 거 결국 본인의 위세의 한 방면으로 아이를 노출시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좀 생각도 굉장히 많다.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Well, we actually are trying to be as transparent as possible. In fact, we post our actions to the Doge handle on X and to the Doge website. I fully expect to be scrutinized and get a daily proctology exam, basically. 네, 자신한테 쏟아지는 비판들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뭐 매일 학문 조사 받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아도 매일 학문 조사를 받는 것 같다라는 요 말 한마디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구나 라는 게 가늠은 돼요.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학문 조사를 받는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자신은 낫지 지금 수장으로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머스크가 분명히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확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쾌한 비판이나 이런 게 있어도 뚫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듭니다. 네, 마이크와 스테이지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야당 명태균 특검 법사위 상정 19일 명시 국회 증인으로 부른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직접 이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강하게 또 반발을 했겠죠. 어제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수사 대상을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 다 가능하도록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는 것은 마땅하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스스로 토론을 거부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토론회 할 때 다시 들어오도록 하세요.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고 그냥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냥 쭉쭉 이 일사천리로
일단 땅땅땅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상정이 됐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 증인으로 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나올 거다라는 건데 숙려기간 20일이 원래 있는데 이걸 건너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향에서 뭐라고 했냐, 속도전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이 대변인님. 네. 지금 빠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어제 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박범계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빠른 종식을 원하시는데 12.3 비상계엄이 과연 왜 발동이 됐느냐. 그중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의 리스트, 어떤 명태균 씨의 황금폰 때문에 비상계엄이 발동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혹도 같이 빠르게 해소시켜 주는 것이 실질적인 1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종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명태균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어제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사실상 이 계엄 선언과 명태균 씨와도 결국 연계가 다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자라고 좀 속도를 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했어요라고 소개를 하셨죠. 근데 지금 보면 명태균 씨가 19일 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증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이제 19일 날 현안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좀 이 몸이 아파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명태균 씨는 적극적으로 몸만 허락하면 나오겠다는 입장인 걸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이크를 달라. 그리고 마이크를 세울 스테이지를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안 증인으로 추진을 했고 오늘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박범계 의원의 얘기는 직접 명태균 씨를 만나고 왔죠, 박범계 의원이. 근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명태균 씨가 마이크를 달라,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설 스테이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 좀 할 얘기가 있어요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또 조금 전 저희 방송 중에 명태균 씨 쪽의 이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건강이 안 좋아서 19일 날 국회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건 밀당이냐. 아니 마이크 잡고 설 스테이지를 달라고 해서 스테이지를 만들어놨더니 나 건강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나오겠습니까? 지금 탄핵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선서한 분들 보면 모릅니까? 본인이 형사 사건에 불리한 진술을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지렛대려서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뒤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지 충분히 우리가 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그 법조인들 측에서는 민주당의 이른바 습관성 회유 증후군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있어가지고 곽상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을 국회로 불러서 증언하기 전에 미리 어떤 그 상황을 주고 질문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특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서류를 주면서 여기에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지금도 딱 그런 어떤 행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는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어떤 그 숙려기간 뛰어넘는 것은 빠른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고 결국 그러한 것이 과속 스캔들로서 민주당에 대한 역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명태균 씨가 마이크 잡고 내가 설 스테이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게 고지고대로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뒤에서 민주당이 공작을 뭘 한 거 아니겠느냐. 회유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 변호사님.
명태균 씨가 마이크와 스테이지를 어쨌거나 말을 그럼 안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지원했다?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 저는 충분히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명태균 씨는 그럴 얘기도 충분히 하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입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왔는 상태 속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그 입맛에 맞는 얘기를 충분히 했을 수도 있지만 정작 변호인과 협의를 해봤더니만 그렇게 했을 때 당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사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조언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는 간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앞에서 간다고 말만 하고 사실상은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변호인은 아직 건강이 안 좋아서 국회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19일 날 명태균 씨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봅시다라는 이 구상엔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명태균 씨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입장문을 내요. 본인이. 냈죠. 네, 냈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거기에 뭐 공천 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 담아달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입장문을 내고요. 또 어제 두 번째 입장문을 냅니다. 거기에서 특정인을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듯한 그런 메시지까지 내면서 내가 다 얘기할 거다. 그리고 당신들도 떳떳하다면 특검에 대해서 도입을 환영해라. 이렇게 주문을까지 해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뭐 국민의힘에서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회유하고 압박해서 뭔가 진술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명태균 씨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그 특검법을 환영한다라는 이 입장을 두 번이나 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시에 몸이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당연히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명태균 씨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런 그 구치소에도 방문해서도 얼마든지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특검을 이렇게 서두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검찰 수사 보고서에 보면 11월 달에 발행된 보고서에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수많은 대화가 나와 있던 이런 부분들까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마당에 명태균 씨가 더 이상 뭘 숨길 것이 있겠냐. 그래서 거릴 것 없이 나와서 진술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다.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얘기가 나왔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입장을 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좀 볼까요? 첫 번째 입장을 냈었던 게 이겁니다. 이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천 개입 뭐 이런 거 다 넣자.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다 넣자. 꼭 포함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올립니다. 뭐라고? 보수를 위해서 내가 다 안고 가려고 그랬는데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까 날 고소해. 재치어로 하늘은 못 속인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젠 실명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대구시장을 또 콕 집어서 넣었습니다. 이게 최진영 변호사님, 명태균 씨는 대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연이어서 사실상 실명을 거론하면서 악담 비슷하게 약간 내놓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무고하다라는 취지를 강력하게 해서 여론전을 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장, 대구시장 자기 때문에 당선됐다? 거의 과대망상 수준 아닙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서울시 거의 전 동네 420개 동네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오세훈 시장이 이겼습니다. 왜냐?
그때 민주당 출신 박원순 시장이 인근에 있는 여자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그 공천이 되면은 사실상 거의 광주처럼 당선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서울시장, 대구시장이 본인 때문에 당선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사정,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 저 또한 그 명태균 씨로부터 사실 변호를 의뢰받았고 관련되는 사건을 했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저 말씀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실제로 지금 범죄로 해서 구속돼서 있는 피고인의 말을 민주당이 그렇게 신뢰를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의 말씀을 좀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라주십시오. 네. 지금 명태균 씨 좀 구속돼 갖고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대구시장, 서울시장이 본인 덕에 됐다라는 게, 만약 명태균 씨는 약간 배은망덕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근데 일단 이 자체가 거의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직접 언급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시장 SNS로 좀 계속 입장을 내놓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홍 시장은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 조작범이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추가 고발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나보고 찬성하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날 넣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무고한 대가는 이건 부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넣든 말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책임은 져. 약간 이런 얘기로 지금 한 거죠. 오세훈 시장한테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고 오실까요? 야권이 오늘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시장을 거론하면서 특검을 환영한다라는 쪽 메시지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합니다. 빠른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전혀 무관한데 지금 자꾸 뭐 사기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뭐 혼자서 지금 구속돼 있는 사기꾼이 자꾸 뭐라고 그러네. 빨리 조사하세요. 구속해서 빨리 조사하세요. 이런 지금 취지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극명하게 둘로 나뉘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하나는 아니 어쨌거나 명태균이 괜히 집착하겠어 두 사람한테?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저렇게 싫어하는 걸 보니까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오히려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개 범죄자의 입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범죄자의 입을 믿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로부터 나온 증거를 믿는 것이죠.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왔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 함께 이 일을 도모했다고 하는 강혜경 씨로부터 수많은 증거들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믿는 것이지 이 명태균 씨의 입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명태균 씨의 입을 믿는 게 아니다. 다른 이 사안들이 있으니까 좀 들여다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자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명태균 씨가 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더 주목되는 이유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둘 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이죠. 지금 탄핵 심리가 거의 막바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바로 열리는 게 조기 대선인데, 조기 대선에 나올 주자들인데 명태균 씨가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직접 들어봤지만 당사자들은 또 개의치 않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느낌이죠. 오세훈 시장 어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오세훈 나선 개헌 토론회, 여당 의원 절반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쫙 앉아 있죠. 국민의힘 108명인데 이 중에 48명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 다 왔다라는 거죠.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오세훈 시장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더 좋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면 이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핫한 주제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 윤재욱 의원님 얼마나 핫한 분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만 참석한 게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고 지금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전 대표, 수석 대변인 다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단 지도부는 다 참석했다. 뭐 절반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죠. 얼마나 핫한 인물인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안에서 사실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기가 상당히 좀 거시기하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건 그럼 국민의힘에선 차기 주자로 내심 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플랜 A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보관으로서의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지금 플랜 B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탄핵 절차가 막바지에 오는 듯하기 때문에 최대한 윤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탄핵이 됐을 경우에 네. 바로 60일 이내에 대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플랜 B가 없을 경우에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백업 플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잠룡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와 관련 없이 어떻게 보면 개헌 논의를 띄운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 내용을 봤을 때도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의 지방 분권화에 대한 대권의 어떤 플랜을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국회의원의 절반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상당 부분 참여하는 걸 보면은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력을 충분히 과시한 행사가 아니었나 봅니다. 네, 사실 실제로 오세훈 시장 이 오세훈 시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현역 의원이 다 가다 보니까 서울신문 제목이 이래요. 출정식을 방불케 한 오세훈 개헌 토론회였다.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죠. 원희룡, 홍준표도 대선 채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죠. 원희룡 전 장관, 그러네. 안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싶으실 수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의 독재도 자신들이 유권 해석으로 존재 이유 자체를 강요하고 있는 재판 독재도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공정한 심리 재판을 좀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죠. 혹시 탄핵 관련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선 지금은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진욱 대변인님, 많은 사람들이 원희룡 전 장관이 나도 있어요 라고 약간 손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원 전 장관의 경우는 대표적인 친윤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권 내에서 김문수, 홍준표가 상당히 이 여권 주자 내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좀 캐릭터가 겹쳐요.
선점당한 부분을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저 정도 메시지라면 굳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을 게 아니라 본인의 SNS 메시지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은 양두구육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면서 네. 속으로는 본인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기 대선에 지읒자도 언급하지 말아라고 하는 언급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선 축사를 하러 간다?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좀 솔직해질 때가 됐다. 이제 호부, 호형을 허락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조기 대선이 있을 건데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모습 얼마나 웃깁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도 호부 호영을 해라. 조기 대선이면 조기 대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조기 대선 여부, 뭐 아까 뭐 플랜 B 말씀도 이제 하긴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준비를 안 할 수도 할 수도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씩 움직임은 있는 것 같다. 왜? 홍준표 시장도 어제 누굴 만났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직접 만나고 나온 다음에 한 얘기, 두 사람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라서 신년 인사를 주고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굳이 이 시점에 두 사람 왜 만난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만평. 뭐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 출신이라고 안 되고 홍준표, 오세훈은 명태균 관련이라 안 되고 뭐 김문수 여기는 과표집 거품이 있어서 안 되고 이준석 의원은 여기는 정치를 나이로 하나 너무 어려 이게 안 되고 라고 누가 말하냐?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나만 남는 건가? 네.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여권 주자들이 다 저마다의 생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